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나마 부모님께 효도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40대라면 이제 제 가정에 충실한 나이인데 뒤늦게 무슨 효도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저는 보수적인 시댁과 남편 때문에 한동안 부모님과 통화 한번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직도 그런 시댁이 있냐 하시겠지만 정말 앞뒤가 꽉 막혀서 대화가 안 통하는 집안이었죠. 시댁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이제라도 그런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과 절연을 하고 제 가족들을 보살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시댁 인간들이 제게 어떤 짓을 한 것인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고해보렵니다. 저는 오빠가 둘 있는 평범한 집에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진 말단 공무원이셨고 어머닌 작은 회사에 다니셨어요. 어렸을 땐 부모님께 예쁨도 많이 받고 오빠들도 절 귀여워해서 아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빠들의 사춘기 무렵부터였어요. 큰오빤 아주 어릴 때부터 덩치가 큰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무렵부터 툭하면 쌈박질을 하러 다녔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로 모자라 옆 학교로 패싸움까지 하러 다닐 정도였죠. 동네에서 어찌나 유명하던지 큰오빠 이름만 대면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철이 좀 들어야 하는데 덩치만 커져선 갈수록 물어야 하는 합의금 액수도 커져갔다니까요. 부모님은 돈을 버는 족족 큰오빠 합의금을 무느라 바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잘못 키운 제 잘못이에요. 합의금은 저희가 꼭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 좀 해주십시오. 아버지 늘 학교 교무실에 불려와 고개 숙이기 바빴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큰오빠를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해봤지만 큰오빠의 방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너 밖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너 설마 오토바이 훔쳤어? 이제 도둑질까지 하고 다니는 게야? 아이,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달라고 했을 때 사줬으면 됐잖아요. 애들 다 타고 다니는데 쪽팔리게 나만 걸어 다녀요? 예? 난 뭐 킥보드 타고 다니냐고요. 이렇게 큰오빤 고3이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범법행위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큰오빠를 보며 둘째 오빠와 전 절대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특히 둘째 오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학급에서 늘 반장을 도맡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막내야, 내가 왜 이렇게 공부에 매달리는지 알아? 큰형처럼 안 되려고. 난 큰형이랑 우리가 같은 형제라는 게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너도 큰형이랑 똑같은 사람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 둘째 오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정말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그 사이 성인이 된 큰오빤 벌써 교도소까지 들락거리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자랐고요. 엄마, 진짜 이번에 합의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마음 고쳐먹고 새 인생 살게.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나 이번에 또 감옥 가면 벌써 세 번째야. 큰오빤 나이를 먹고도 아직도 부모님께 합의금까지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마음 약한 어머닌 매번 큰오빠 말에 속아 돈까지 빌려서 합의금을 메꿔주셨다니까요. 이 돈 엄마가 회사 동료한테 어렵게 부탁해서 빌려온 돈이야. 엄마가 이제 회사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어? 그러니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갚을게. 효도할게. 그러니까 나 믿고 마지막으로 도와줘. 큰오빠의 의미 없는 약속은 오빠의 세 번째 수감으로 허무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머닌 회사 퇴직금으로 동료들에게 그동안 빌린 돈을 변제하고 근처 식당으로 일을 다니셨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며 매일 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다 지쳐 잠드셨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큰오빠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죠. 부모님께 제발 큰오빠한테 돈 주지 말라고 화도 내봤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이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큰오빠가 계속 저러는 거 아니야. 둘째 오빠고 난 자식도 아니야? 엄마, 아빠 평생 힘들게 일하면 뭐해. 그 돈 큰오빠한테 다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화내는 것도 이해하겠는데 우리 속이야 편하겠어? 당장 합의금 못 갚으면 또 구속이라잖아. 매번 마지막이다. 이제 마음 잡겠다 하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니? 엄마, 그런다고 큰오빠가 정신 차릴 것 같아? 당장 이번에도 집행유예 받자마자 아빠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며. 사업해보겠다고. 그게 인간이 할 소리야? 거기다 차도 사달라고 했다며. 전 큰오빠가 사는 꼬라지도 별로였지만 뻔뻔한 태도가 더 싫었습니다. 당연히 형제들 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야,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집에 손을 벌려? 언제 정신 차릴래? 이젠 빨간 줄을 긋다 못해 아주 색칠을 하겠네. 뭐? 야, 그게 오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도 내가 이러고 사니까 우습냐? 우스워? 오빠가 오빠다워야 말을 좋게 하지.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어? 네가 큰아들이면 큰아들답게 효도 못할 망정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기는 하는 거야?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있긴 하냐고. 네가 뭔데 아빠한테 차 사달라 돈을 달라고 해? 네가 대체 무슨 자격이 있는데? 저희 형제 만날 때마다 서로 못할 소리를 해대며 크게 싸워댔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암까지 얻어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긴 했지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식당으로 일을 가셨고 전 울며 불며 어머니께 사정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엄마 몸부터 좀 챙겨. 엄마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큰오빠 뒷바라지만 하고 살 건데. 그러다 엄마 또 아프면 그땐 어쩌려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큰오빠 생각하면 스트레스로 나도 죽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부모님도 눈치가 보이셨나 봐요. 그 이후론 더는 큰오빠를 지원해주지 않았고 큰오빤 몇 번이고 부모님을 괴롭히다가 결국 연락 두절 상태가 됐습니다. 전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집안의 골칫덩이가 사라지니 싸울 일도 없고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둘째 오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 잘 살고 있었거든요. 특히 새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새언니를 처음 만나던 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두 분 한과 좋아하신다고 해서 맛있는 거로 좀 사와봤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셔주세요. 새언닌 어머님, 아버님 하며 너무나 예쁘게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어찌나 인상이 좋던지 기분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둘째 오빠가 결혼한 후로도 전 오빠보다 새언니를 더 좋아했습니다. 명절이면 우린 나란히 앉아서 전을 부쳤는데 그때 떠는 수다가 너무 재밌어서 명절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새언니는 애교도 많은 편이라 저와 다닐 때면 항상 제 팔짱을 끼고 다녔어요. 아가씨, 벌써 붕어빵 나올 시즌인가 봐요. 우리 붕어빵 하나씩 사 먹을까요? 너무 맛있겠다. 오, 좋아요. 나 붕어빵 엄청 좋아하는데 하여튼 새언니랑 이렇게 잘 맞다니까요. 누가 보면 우리가 자매인 줄 알겠어요. 또 새언니와 저와 엄마와 셋이 찜질방 메이트기도 해서 누구 하나 피곤하다 싶으면 바로 찜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이번엔 불 한 증만 꼭 들어가요. 저번에 뜨겁다고 안 들어가셨잖아요. 콜! 당연하죠. 먼저 나오는 사람이 식혜 쏘기. 아유, 젊은 애들 못 말리겠다. 그래도 내가 찜질방 경력이 몇 년인데 너희들 식혜에 계란까지 살 준비해라. 세원이와 이렇게 잘 맞다 보니 둘째 오빠가 결혼한 5년 내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저의 이런 행복을 질투한 걸까요? 이 평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큰 오빠가 잠잠해지자 충격적이게도 둘째 오빠가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저녁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어디 놀러 가자는 전화인 줄 알고 아주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수화기 너머로 새언니 오는 소리가 먼저 들려왔어요. 아가씨, 일을 어떻게 해요? 나 그 일랑은 더는 못 살겠어요. 갈라서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새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새언니는 도저히 둘째 오빠 일이라곤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털어놨어요. 그이가 저 몰래 투자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완전 사기였대요. 집에 돈도 저 몰래 다 끌어쓰고 대출까지 받은 것 같아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애 겨우 세 돌도 안 됐는데. 둘째 오빤 뉴스에서도 한동안 떠들썩했던 투자 사기의 피해자였던 거죠. 새언니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번에 거액을 투자하면 매달 얼마씩 높은 이율의 이자를 입금해주는 방식이라는데 오빠 말고도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들까지 사기를 당했답니다. 평생 욕심 한 번 안 부리고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 그런 투자를 했나 모르겠네요. 둘째 오빠의 투자 사기는 당연히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고 온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니 더 아프더군요. 사기꾼들은 이미 해외로 다 도피했고 투자금은 완전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새언닌 매일 울며 오빠 갈라서겠다고 하소연을 했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 그 사람이랑 믿음이 완전히 깨졌어요.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근데 너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겠니? 우리 며느리 없는 건 이제 상상도 못하겠다. 우선 급한 대로 3천만 원 정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면 어떻겠니? 결국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다 끌어다가 새언니에게 3천만 원을 보냈고 그걸로 당장 급한 물을 끌 수 있었답니다. 정말 간신히 유언만은 막은 거였어요. 하지만 큰오빠가 창피하다던 둘째 오빤 큰오빠를 닮아가려는지 본전을 찾겠다며 그 귀한 3천만 원을 몰래 가져다 다시 여기저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돈마저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새언니는 죄송하다는 문자 메시지 하나만 남긴 채 조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네요. 새언니를 정말 잡고 싶었지만 무슨 염치가 있어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세상 천사 같던 새언니를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말았죠. 그 난리통을 겪으며 살다 보니 전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남의 식구를 들여봐야 못 볼 꼴만 보일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은 당연히 그런절 걱정하셨습니다. 윤주야, 우린 사위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다. 우리가 뭐 해줄 게 있다고. 그래도 그냥 사람으로서 도리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구나. 엄마 아빠 소원은 이제 그것밖에 없어. 오빠들에게 하도 당한 게 많으니 그냥 평범하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영부영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결혼은 꿈도 꾸지 않다가 어떤 인연인지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순수한 편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윤주야, 난 투자 같은 건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르겠더라. 내가 봤을 때 주식이든 뭐든 투자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 그럴 거면 그냥 적금을 드는 게 낫지 않나? 왜 투자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말인가? 아니야, 그게 맞아. 당신은 절대 투자 같은 거 쳐다도 보지 말고 꿈도 꾸지 마. 나랑 약속한 거야? 그때 당시 투자에 티읕째만 나와도 경기를 할 지경인지라 재테크엔 관심이 하나도 없는 남편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고지식해 보이지만 순수한 남편을 믿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여보, 우리 이제 가족이 됐으니 난 이제 당신만 바라보고 살 거야. 남들이 보면 내가 좀 느리고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지?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순수한 남편을 보고 부모님은 약간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람이 너무 착해 보인다며 좋아하셨죠. 안서방, 내가 윤주한테 듣기론 투자나 사업 같은 데는 관심이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네, 장인어른. 전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저축만 하고 살았거든요. 주변에서 신용카드도 쓰고 은행 거래도 활발히 해야 신용 등급이 좋아진다 어쩐다 하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땐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적어도 사업이나 투자한다고 속 썩일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아는 걸까요? 남편은 순수한 게 아니라 고집불통의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 하필 선거 시즌이라 저녁을 먹고 시부모님과 남편과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라, 너 뉴스 잘 봤지? 이번 선거 때 너 누굴 뽑을 생각이니? 네? 아, 어머님, 전 그냥 공약 잘 읽어보고 생각 좀 해보려고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저는 시모의 질문에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래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 대답에 펄쩍 뛰며 저를 말리더군요. 얘가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생각해 볼 것도 없어. 넌 내가 뽑으라는 사람 뽑으면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 망한다니까. 너 생각 없이 요즘 젊은 애들이 뽑으라는 사람 뽑으면 경제도 집값도 다 망한다. 그래 여보. 엄마가 뽑으라는 사람 뽑아. 난 투표권 생기자마자 항상 엄마가 시키는 대로 뽑았어. 남편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며 시모의 말에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시모는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투표할 때 몇 번 찍었는지 몰래 사진까지 찍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세상에 시모는 선거법도 모르나 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투표장에서 누구 뽑았는지 찍는 거 불법이잖아요. 너 혹시 말도 안 되는 놈 찍을 생각은 아니지? 내가 확인해야겠으니까 투표지에 도장 찍고 그거 사진으로 찍어와라. 기표소 안에서 찍으면 보이지도 않더만. 그래 여보 그렇게 해. 엄마가 그래야 안 불안하시다니까. 남편은 저와 있을 땐 군소리 한 번 없이 제 말을 잘 따라주다가 꼭 시댁에만 가면 시부모의 꼭두가시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희 오빠들과는 완전 정반대죠? 사실 평소에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소파 하나 사기로 했잖아. 어떤 거 사면 좋을까? 종류가 너무 많다. 난 당신이 좋은 거면 다 좋아. 당신은 어떤 거 사고 싶은데? 난 봐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당신이 좋은 거 사자. 남편은 집에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언제나 제 의견을 제일 먼저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시댁에만 가면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시부모의 말만 듣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에 가자 시부가 절 앉혀놓고 이러더군요. 너도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조금 흘렀고 우리 집안의 전통에 대해 일러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도 알까 모르겠지만 여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넌 이제 이 집안의 귀신이야. 그러니까 되도록 친정을 멀리하고 시댁 어른들을 최우선으로 모셔야 한다. 그래, 네 시아버지가 옳은 말씀하셨다. 나도 시집 온 뒤에 친정하고 거의 연락 끊고 살았어. 나도 우리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았고 시댁을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했어. 원래 여잔 그래야 한다. 그게 예법에 맞는 거야.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은 아직도 조선시대나 생각할 만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쯤 되자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출가 외인이라니
그런 게 요즘 어딨어요. 부모님은 다 똑같은 부모님이죠.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막내딸이고요. 어머님도 아가씨 있으니까 요즘 딸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아가씨가 만약에 결혼해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연락 끊고 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이, 거기서 진아 얘기가 왜 나와? 내가 너한테 뭔 말을 못하겠다. 시부모가 자꾸 여자가 어쩌고 하시면 전 바로 아가씨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아무 대꾸도 못 하셨거든요. 이후로도 시댁에서 겪은 시대착오적인 사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번은 시모의 생일날이었어요. 여보, 이번에 어머님 생신 용돈 얼마 챙겨드리면 좋을까? 어, 한 30만 원 정도 보내면 되지 않나? 내가 보낼게. 당신이 신경 안 써도 돼. 고마워. 남편은 제가 먼저 시모 생일을 챙겨준다며 고맙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이 제가 시댁과 약간 불편한 걸 아니까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려는지 알고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전화 한 통으로 남편의 거짓말은 바로 들통이 났죠. 나다. 우선 우리 동진이한테 생일 선물 잘 받았다. 근데 솔직히 50만 원이면 좀 짜지 않니? 다른 며느리들은 100만 원은 기본으로 준다던데 거기다 여행이다 선물이다 난리란다. 근데 너희는 꼴랑 50만 원? 좀 서운하구나. 남편은 저 몰래 시모에게 50만 원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내가 지금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50만 원 보냈어? 30만 원 한다며. 아, 그게 아니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시댁에 용돈 보낼 땐 며느리가 조금 더 보태는 거야. 근데 당신이 모르는 것 같길래 그냥 내가 한꺼번에 보낸 거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둘이 안가에 얼마씩 하자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자꾸 며느리만 차별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지만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후에 부모님 용돈 드릴 때 그냥 50만 원씩 보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속 터지는 일들이 있었네요. 제가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당연히 축하 선물을 해야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쳤지 뭡니까? 당신 아가씨한테 200만 원이나 보냈어?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또? 돈 보낼 일 있으면 꼭 상의하기로 했잖아. 아니, 당신도 참 너무하다. 그러면 하나뿐인 여동생이 결혼도 하고 임신도 했는데 그거 겨우 해줬다고 잔소리하는 거야? 오빠가 동생한테 용돈 좀 줄 수도 있지. 남편은 이제 제 눈치도 안 보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엔 저밖에 없다며 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어째서 시댁과 얽히면 이렇게 돌변하는 건지 가끔은 제가 야박한 사람인가 싶었다니까요. 웃기게도 그렇게 시댁에 뭘 못해줘서 날리면서 전화 통화는 꼭 저를 시키더라고요. 당신 엄마한테 전화 드렸어? 엄마가 당신이 전화가 뜸하다고 서운해 하시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이틀 전에도 전화 드렸는데. 그러면 당신이 전화 드리면 되겠네. 사랑하는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지. 며느리 목소리가 듣고 싶겠어? 그건 또 다르지. 전화 며느리가 드리는 게 맞지. 당신이 신경 좀 더 써. 여기서 무슨 신경을 더 써. 당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당신이나 명절에 전화 좀 드려. 아니, 애교 많은 막내딸이 있는데 무슨 사이까지 나서서 전화를 해. 아무튼 엄마가 당신 전화 기다리니까 전화 좀 드려. 어? 아이, 부탁할게. 남편은 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자 애교까지 부리며 전화를 종용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아마 속이 답답하시고 화내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진짜 큰 사건은 아직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결혼하고 2년 차가 채 되지 않았을 때 벌어졌죠. 어느 날
시댁에서 하도 집에 좀 오라고 성하길래 남편 퇴근하기 전에 저 먼저 시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웬걸 냉장고가 최신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조금 연식이 된 모델이었는데 누가 봐도 요즘 나온 최신형 냉장고였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바꾸셨어요? 우와, 이거 연예인이 광고하는 모델이잖아요. 가격이 꽤 나갔을 텐데 어머니 큰 결심하셨나 봐요. 응? 아이, 그거 동진이가 바꿔준 건데 역시 내 아들이라 그런지 내 취향을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센스가 있어. 넌 남편 잘 둔 줄 알아라. 너한테 챙기라는 말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효도하잖니. 세상에, 이번에도 남편은 제게 상의하지 않고 500만 원에 달하는 냉장고를 턱하니 사들인 거예요. 이쯤 되자 내 남편이 정말 연애 때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맞는지 모르겠더군요. 전 그때부터 남편과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절 위한다고 하면서 매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졌어요. 매번 시댁에 뭐 해줬냐고 싸우기도 힘들고 저만 점점 치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딸,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잘 있는 거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안서방도 잘 있어? 딸이랑 통화하기가 하도 어려워서 엄마 너무 슬프다. 엄마, 나야 잘 있지. 안서방도 잘 있어요. 그러게 내가 너무 무심했네. 죄송해요, 엄마. 엄마 아빠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오빠들도 요즘엔 사고 안 치지? 어머니랑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랑받는 딸인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시만 받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빤 건강하지. 너희 오빠들도 소식 없는 거 보니 사고 안 치고 잘 있나 보다. 요즘에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래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다 얼굴 보기가 어려워서 엄마가 많이 적적하네. 진짜 미안해, 엄마. 앞으로 내가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뵐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마침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이번에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지 뭐니. 그래서 하나 사야겠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사면 더 좋다며? 근데 엄마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네. 너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안 그래도 시댁의 냉장고 사건 때문에 짜증이 나 있던 찰나였는데 마침 친정 어머니가 냉장고 얘기를 하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냉장고 고장 났어? 나한테 진작에 얘기하지. 내가 알아서 사다가 집으로 배송까지 시킬게. 요즘 유행하는 냉장고 알지? 문에 막 모니터 달린 거. 그게 좋다더라고. 내가 하나 보낼게, 엄마. 아유, 아니야.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살게.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줘. 너 부담 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시댁에서 매번 용돈 달라, 뭐 사달라 난린데 친정 어머니가 냉장고 하나에도 너무나 미안해 하시니까 제 마음이 더 안 좋았습니다. 아니야. 딸이 돼서 이런 거 하나 못 해줘.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요. 정말 고맙다, 윤주야. 우리 딸이 최고네. 네 오빠들 다 필요 없어. 역시 엄마한테 딸만 있으면 돼. 친정 엄마가 기뻐하시는 걸 보니 더 일찍 해드릴 걸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오빠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셨거든요. 엄만 그 나이에도 식당 일을 하시고 아빠는 은퇴까지 하셨는데도 여러 허드렛 일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오빠들 뒤치다거리 때문에 그 흔한 냉장고 하나 못 바꾸시는 게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댁이랑 똑같은 최신형으로 당장 친정의 냉장고를 결제했습니다. 남편에겐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도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결국 이야기를 꺼냈죠. 그 있잖아. 친정의 냉장고 고장나서 음식이 다 상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래서 내가 냉장고 하나 주문했어. 곧 배송 갈 거야. 뭐? 냉장고를 샀다고?
그거 엄청 비싸잖아. 그걸 나하고 상의도 없이 결제했어? 당신 미쳤어? 남편은 갑자기 제게 미쳤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황당해서 당신도 시댁에 냉장고 사들이지 않았냐며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댁에 사들이는 거랑 친정에 남편 허락도 없이 보내는 거랑 같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큰 돈을 써? 내가 몇 번을 말해. 여잔 시집 오면 친정이랑 멀리해야 한다고 했지? 우리 부모님도 당신한테 분명히 말씀했잖아. 여잔 시집 오면 시댁이 항상 먼저다. 시댁이 집이다. 기억 안 나, 당신? 근데 친정에 그렇게 비싼 냉장고를 보냈다고? 당장 취소해. 제발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 좀 그만해. 요즘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면 돌 맞아. 당신 내가 알던 그 안동집 맞아? 어디 조선시대 귀신이라도 쓰인 거 아니야? 80 먹은 할아버지도 그딴 소리는 안 하겠다. 남편은 제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챙겨 입곤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황당해서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조금 지나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받질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저는 당황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박윤주님 맞으시죠? 여기 전자제품 랜드인데요. 얼마 전에 냉장고 구매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와서 당장 카드 취소하러 가시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드려야 할까요?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남편은 집 근처 전자제품 매장까지 달려가 빨리 카드를 취소하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분과 통화 중에도 뒤에서 남편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세상에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원래대로 해주시고요. 빠른 배송 부탁드릴게요. 제 카드니까 그 사람이 무슨 난동을 부리든 환불해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 안 되겠으면 그냥 경찰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원래대로 어머님 댁으로 빠르게 배송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도 직원분이 당혹스러워 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거기로 뛰쳐가 남편을 잡아와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당신 뭐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거기 매장까지 뛰어가서 카드를 취소하네 만회하고 있어? 내가 내 카드 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도 매번 상의 안 하고 시댁에 돈이랑 선물 다 보냈잖아. 너랑 나랑 같니? 속옷 한 장, 양말 한 켤레, 10,000원 한 장을 써도 나한테 허락받고 써야지.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고 남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 장인 장모님한테 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다. 아무튼 냉장고는 당장 취소해. 아니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편은 여전히 앵무새처럼 남편이 어쩌고 여자가 저쩌고 하며 떠들었고 저희는 그날 정말 날이 새도록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서로 소리소리 지르며 싸우다 남편 출근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싸움을 멈추었죠.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출근을 했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네요. 우선 용달차부터 급히 불러 남편의 짐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사실 남편과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제 명의로 된 저희 집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대출을 받긴 했는데 남편의 신용 등급이 워낙 좋지 않아 대출도 전부 제 명의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 소유의 집인 거죠. 시댁으로 남편 짐을 다 보내고 나니 후련하고 좋더군요. 결혼한 지 겨우 2년이 조금 넘었지만 꼭 20년은 산 것처럼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용달차를 보내고 몇 시간 뒤 시댁에서 전화가 불이 나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통도 받지 않았죠. 그러고 나니 조금 있다가 남편이 시댁에 연락을 받았는지 낮이었는데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꿔놓은 후지만은요. 남편은 그 사실도 모르고 연신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여보, 여보, 집에 있어? 집 문이 안 열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에 무슨 용달차가 왔대. 당신이 보낸 거야? 어? 듣고 있으면 이 문 좀 열어봐. 이거 왜 안 열려? 애꿎은 문 고장내지 말고 그냥 거기에서 들어. 내가 비밀번호 바꿔놨으니까. 시댁으로 당신 짐 다 보냈어. 하나도 안 빼고 보냈으니까 당신이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일 없어. 여긴 내 집이니까 당신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엄마 품으로 돌아가. 남편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문을 아예 부술 기세로 문고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왜 당신 집이야? 우리 집이지.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해. 당신 이러는 거 진짜 유치해? 유치하다고? 당신 기억 안 나? 이 집 내 명의고 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았잖아. 당신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 집이 왜 당신 집이야? 내 집이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돌아가. 진짜 치사하게 이러기야? 나보고 갑자기 당장 어딜 가란 말이야. 치사한 건 너고 난 너같이 찐따 같고 너같이 이기적이고 너같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존심만 세우는 가부장적인 놈하고는 더는 못 살아. 단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 제발 좀 가라고. 너희 집으로 가. 저는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라고 거의 사자후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제 목소리에 놀랐는지 몇 번 더 문고리를 돌리다가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시댁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에게 융단 폭격으로 시댁 식구들 전부가 전화를 걸어댔고요. 예, 어떻게 내 아들 쫓아낼 수가 있어? 내가 동네 창피해서 살겠니? 갑자기 용달차 왜 보낸 거야? 거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나가려면 네가 나가. 어머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집 제 집이고요. 남편 집은 용달차에 다 실어서 보냈잖아요. 남편이 사온 꼴랑 몇 개 되지도 않은 가전제품도 다 보냈으니까 알아서 쓰시든지 버리든지 하시고요. 저는 당장 이혼 소송 준비할 테니 아들 관리나 잘하세요. 집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정말 신고할 테니까요. 저는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진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애도 없고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딱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남편 몸만 나가면 끝날 결혼이었습니다. 2년 동안 받은 월급도 서로 비슷해서 그냥 각자 나누면 끝이었거든요. 결혼할 땐 평생을 걸고 고민한 결혼이었는데 이혼은 이다지도 간단하네요. 저는 이혼서를 준비하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 소송까지 가는 거 원하지 않지? 소송 걸면 더 불리한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냉장고 매장 가서 난리친 거 CCTV도 다 확보할 수 있어. 그거 말고도 그동안 나한테 수시로 며느리 도리가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것도 핸드폰에 다 남아있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좋게 갈라서자.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나한테 보내. 내가 접수할게. 하지만 남편은 역시 한 번에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제가 정말 이혼 소송을 걸 액션을 취하니까 그제야 겁을 먹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치졸하게 끝이 났습니다. 시모는 그 뒤로도 한동안 제게 연락을 하곤 했지만은요. 윤주야, 우리 하나뿐인 며느리,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난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친딸처럼 대하고 싶어서 자꾸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며느리면 이 집안 사람 맞잖아. 그 말이 그렇게 서운했다면 내가 사과하마. 우리 동진이가 나이만 먹어서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니? 어머님, 그간의 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어머니 며느리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 딸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사실 먼저고요. 어머님도 누군가의 딸이자 안 시집한 며느리면서 제 마음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 더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랑 영원히 지지고 볶고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전화 끊습니다.
심오한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끝냈고 이제 이 모든 사건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려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큰 오빠는 연락도 안 되고 둘째 오빠도 이혼한 마당에 저까지 이혼한다는 소식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언젠가 아시게 될 일 빨리 전하는 게 낫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안서방이랑 갈라서기로 했어. 엄마 아빠 속상하게 이런 소식 전해서 미안해요. 근데 나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 저는 사실 어머니가 저한테 실망하시거나 혼을 내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닌 당신도 속상하실 텐데 오히려 절 먼저 위로해 주셨어요. 윤주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 아빠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 그동안 혼자 얼마나 속을 끓였을고. 아휴, 우리 딸 많이 속상했지? 잘했다. 아이, 차라리 잘 됐어. 안서방 그놈 결혼하고 처가에 한번 찾아오기랬니? 전화 한 통을 하기랬니? 처음엔 우리가 어려워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까지 연락 두절이니 무슨 일이 있구나. 그저 짐작만 하고 있었다. 얼른 집에 와 우리 딸.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저는 그 길로 곧장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온전히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갈라서고 시간이 훌쩍 흘러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번호는 진작 차단해놔서 당연히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전화를 걸어온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낮부터 술을 먹었는지 이미 얼큰하게 취해 있더라고요. 야, 잘 있냐? 너랑 통화하기 힘들어서 번호까지 바꿨다. 너 보니까 좋은 일 있더라? 지금 어디서 술주정이야? 그리고 무슨 좋은 일? 그 집 있잖아. 아, 네가 혼자 독차지한 그 집. 지금 그 아파트 값이 거의 50% 오른 것 같던데. 좋겠다, 야. 완전 로또 맞았네. 근데 인간적으로 그 정도 올랐으면 나한테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하면서 얻은 집이잖아. 남편이 어디서 아파트값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술주정을 하며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뱉고 있더라고요. 아마 집값이 올랐다는 정보에 배가 아파서 전화를 했나 봐요. 요즘이야 집값이 안 좋다지만 제가 이혼할 무렵에 부동산이 한창 호황이었거든요. 야, 이 인간아. 그게 배가 아파서 술까지 먹고 전화했냐? 넌 1년이 지나도 아직 여전하구나. 보니까 너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어. 내가 너랑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느낀 게 나 참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였거든?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내가 운은 좀 있나 봐. 그때 네가 살아난 아파트 샀더니 나 아주 떼부자 되게 생겼어. 근데 넌 아직도 엄마 아빠만 따라다니니? 40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네 인생이 계속 제자리인 거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철 좀 들어라. 야, 너 말이 심하다. 내가 쉽게 이혼해 주니까 네가 뭐 잘난 줄 알지? 아니 여자가 이혼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너 그거 모르지? 다 너 뒤에서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할걸? 아, 그래? 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맙네. 근데 너 그건 아니? 난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고 쳐도 넌 아마 앞에서 대놓고 욕먹을걸? 계속 그딴 식으로 살면? 이혼한 전 부인한테 술주정 그만 부리고 다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안 좋으니까.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번호를 차단했죠. 아마 남편은 또 시모에게 쪼르르 달려가 제가 한 말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40 넘도록 엄마 품을 벗어나질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죠. 저 역시 이혼에 상처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잘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 벌써 40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한 결혼이 이런 결과를 맞아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늦기 전에 인생의 큰 교훈을 얻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이제 40대 후반이 되어 가는데 그렇게 살다간 평생 여자 만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버렸어요. 지금은 그저 박윤주, 저로서의 인생을 잘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효도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얼마 전엔 친정집 인테리어와 가전제품을 다 바꿔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가보니 집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많이 낡았더군요. 진작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제가 놓치고 살았던 거죠. 엄마, 가지고 싶은 가전제품 있으면 다 말해. 엄마 친구들이 새로 샀다는 거 있지? 그것도 다 말해줘. 이참에 싹 바꾸자. 아버지, 아버지도 안마의자 하나 갖고 싶다고 했죠? 그거 렌트 알아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던데 거실에 하나 두면 어때요? 윤주야, 네 마음은 고마운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아빠 너랑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다. 그러니까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또 그러신다. 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해드리는 거죠. 나 대출받아서 돈 쓰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가전제품 주문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할인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은 연신 괜찮다고 거절만 하시다가 결국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이라는 제품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어요. 마음 같아선 새 집이라도 사드리고 싶지만 그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이 다음에 해드리려고요. 딸, 인테리어 완공됐다고 해서 집에 와봤는데 집이 새 집 같아. 새 전자제품까지 들어와 있는 거 보니 엄마 신혼집에 온 줄 알았다. 정말 고맙다 우리 딸. 엄마가 오빠들 챙기느라 우리 딸한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우리 딸한테 너무 큰 선물을 받네. 어머닌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게 가족이고 이게 바로 제일 큰 행복인데 결혼 생활 내내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요즘 틈나는 대로 부모님을 꼭 껴안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해서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두 분 계속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다음에 새집 사드릴 때 지금처럼 건강하게 입주하시지. 안 그래도 네 엄마가 요즘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니? 매일 밤 한강으로 달리기를 하러 나간다니까. 누가 보면 이팔 청춘인 줄 알겠어? 부모님은 요즘 오빠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두 분의 황혼 생활을 재밌게 꾸려가고 계십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두 분이 자주 데이트도 가신다니까요. 평생을 고생만 하셨던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젠 자식들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하게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곁에서 저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볼 겁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이혼으로 힘들었던 절 안아준 것도 제 가족이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싸우던 우리 형제를 이해해준 것도 가족이니까요. 가족의 형태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식을 주는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새해에는 부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